안녕하세요. DC백터보 13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NF 소나타 리콜 문제로 해서 KBS 9시 뉴스에 엔진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운전자가 그 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연비운전 방법이나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연비 향상, 엔진 성능 개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는 제조 분야,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사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면 나무를 보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숲을 보게 되면 성용 차량 운전자들보다 화물차 운전자들, 매월 500만원, 1000만원 연료비를 사용하는 운전자분들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를 보면 나무고 전체를 보면 숲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공기와 연료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연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와 연료의 혼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소를 잘 시켜줄 것이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부품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화물차 차주분들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함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어클리너는 다 부착대가 있습니다. 엔진 내구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에어클리너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를 제때 교체를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막히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 또 평길 내리막길에 운행할 때는 크게 막히지 않으면 엔진 성능 저하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클리너가 많이 막힌 상태, 그 상태에서 화물 차량이 중량 적재를 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될 때는 공기가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터보 차저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에요. 흡입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에어클리너가 막힌 상태에서 공기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기량 부족으로 출력과 연비는 저하되고 매연 발생량은 많아집니다. 터보차저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고장이 나면, 터보 축이 흔들리면 출력 저하가 바로 일어납니다. 연료 소모량 증가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터보차저 성능을 어떻게 하면 올릴 거냐 해서 터보차저 튜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터보차저를 큰 사이즈로 올려준다거나 또 임펠러 사이즈를 키워준다거나 하는 터보차저 튜닝도 합니다. 그래서 터보차저는 공기입니다. 에어클리너도 공기입니다. 그런데 에어클리너하고 터보차저가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터쿨러 호스가 문제가 됩니다. 영차량을 타시는 분, 인터쿨러에서 공기가 누기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공기압이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면 또 출력 저하 현상이 생기고 연료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물 차량을 타신다 하면 에어클리너 통과하고 터보차저 통과하고 인터쿨러 호스, 고압 부분, 저압 부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에어클리너가 손상된 부분도 있지만 손상되지 않고 클램프를 체결할 때 전문가가 체결하지 않으면 클램프 밑에 그 부분으로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거름이 약간 붙어가 있을 겁니다. 유전기가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새로 딱 점검을 하면 어떻습니까? 출력이 살아나고 연료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듯이 인터쿨러 호스는
터보차저로 인해서 가압되는 공기, 역류로 인해서 나오는 공기, 이 공기들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샌다 그러면 당연히 출력자 연료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물차주분들 인터쿨러 호스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인터쿨러가 구멍이 나면 어떻습니까? 인터쿨러 쓰다 보면 진동, 그 다음에 주행 중에 돌가루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클랙이 갑니다. 클랙이 가면 공기가 또 새죠. 공기가 새면 또 출력이 떨어지고 연료 낭비가 됩니다. 수입 차량과 국산 차량 틀리지 않습니까? 인터쿨러 밑에 볼트가 있는 차량도 있고 볼트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볼트가 있는 차량 열어서 안에 고여있는 엔진 오일 빼보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쿨러 안에 엔진 오일이 붙어 있으면 왜 안 좋을까요? 냉각 성능이 떨어집니다. 냉각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과 엔진 오일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쿨러 내에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 물들이 밑으로 고인다는 거예요. 그럼 유전기가 있으면 엔진 오일도 고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각 성능이 떨어지면 터보차저가 회전하면서 충격 때문에 공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터쿨러에서 냉각을 시켜서 산소량을 더 풍부하게 연소실로 공급하기 위해서 인터쿨러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쿨러가 클레이 가서 공기가 샌다 하면 출력자, 연비자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행정에서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밸브 간격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공기가 샌다는 거예요. 공기가 새면 출력, 연비가 떨어집니다. 엔진 소음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밸브 간격 조절을 하는 겁니다. 10만 킬로, 20만 킬로 사이에 조정을 합니다. 이래 조정하시는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이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밸브 간격 조절을 하지 않는다. 차 뽑으면 폐차될 때까지 그냥 탄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공기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 간격 조절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밸브 간격이 좁을 경우는 엔진 소음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간격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꽝꽝거립니다. 엔진 소리도 틀리고 출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 사용량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차이 나버립니다. 스로틀 바디 어떻습니까? 연소율이 떨어지면 유전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자를 통해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 유전기와 합쳐서 엔진 흡입구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오버랩 타이밍에 연소가스가 흡기구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흡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스로틀 바디 제대로 안 움직입니다. 제때제때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기 밸브 시트에 붙게 되면 압축비가 또 나빠집니다. 공기가 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출력자, 연비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정상적인 엔진에서 어떻게 하면 연소율을 높일까? 그래서 오토사이클, 애킨스 사이클, 밀러 사이클 이렇게 밸브 열어주는 타이밍들을 다르게 해서 공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기 쪽은 그렇다 이거예요. 공기 중요성 알겠죠? 그러면 연료에 대한 중요성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료 분사, 과거에 불안자식 엔진이었습니다. 불안자식 엔진은 저압 펌프, 연료 필터, 플런저 펌프, 연료 분사 노즐 이런 단계로 연료가 분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커먼 네일 엔진이 나왔다 이거예요. 유니트 인젝터 방식도 있고 커먼 네일 엔진도 나왔는데 커먼 네일 엔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먼 네일 엔진은 전자식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분사 타이밍을 이슈에서 예비 분사, 주 분사, 후 분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파일럿 분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정기적 신호로 인젝터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연료 분사를 할 수 있다. 초창기는 어떻습니까?
저압범퍼에서 고압범퍼로 연료가 압축이 되고 고압범퍼에서 커먼 레일로 연료가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고압이 형성된다는 거죠. 초창기 엔진들 승용차 1350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올라가면서 1500바, 1800바, 2000바, 지금은 초고압으로 3000바까지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연료 분사 압력이 낮으면 연료가 눈으로 보입니다. 분사되는 것이. 무화시킨다고 하죠. 안개 분사를 합니다. 그런데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에 근접한 그런 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료 분사 입자가 미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 분사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엔진 성능이 떨어진다 하면 또 뭡니까? 인젝터 클리닝 하죠. 인젝터 클리닝 왜 합니까? 찌꺼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연소실 안에 입자상 물질들이 연료 분사 노즐 입구 쪽으로 막힌다예요. 그 찌꺼기가 인젝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젝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불편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EGR도 부착되고 DPF도 부착되고 SCR도 부착됩니다. 그러면 EGR, DPF, SCR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 때문에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와 연료가 혼합돼서 연소되는데 열이 생기겠죠. 열이 생기면 냉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있고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항이 생기니까 윤활 부분들에 엔진 오일이 잘 공급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기와 연료를 잘 혼합해서 연소율을 높여서 출력과 연비를 동시에 잡으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EGR, DPF, SCR을 부착하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숲을 보라는 거예요. 숲은 뭐냐? 공기 연료 혼합비입니다. 기술 개선은 이 두 개 포인트에서 나옵니다. 두 개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연비, 공기 대 연료 혼합비, 이론 공연비만 가지고 따집니다. 공기 질량과 연료 질량 그 이상적인 혼합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맞지 않아요. 현장에 왜 안 맞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RPM 12단짜리 같으면 12단을 넣고 운행을 해보세요. 크루즈를 해가지고 딱 운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리막길에는 순간연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에는 순간연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왜 떨어질까요? 연료 분사량은 내리막길에서는 줄어들고 오르막길에서는 정량이 되는데 동일한 RPM에서 공기량이 더 들어옵니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공기를 당겨 넣는 것인데 내리막길에서는 1200rpm이라 하면 평길이나 내리막길에서는 연료 분사량이 작습니다. 공기량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오르막길은 어떻습니까? 연료 분사량이 5배, 10배까지 쑥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공기가 정량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입자상 물질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에서 중량 적재를 하고 오르막길을 탄다 하면 왜 힘이 없느냐? 공기가 부족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실제 주행 중에 공기를 가압시켜야 됩니다. 터보차저가 있는데 터보차저가 달림을 해서 실린더 용적이 줄어듭니다. 가압시키는 성능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구간, 공회전에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000, 승용차 같은 경우는 1500, 2000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기가 더 없다는 거예요.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나마 공기가 좀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터보차저가 돌아가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때 공기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 가속 페달을 푹 밟는다, 오르막길을 탄다 하면 연소 효율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오르막길만 타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평길 내리막길 있으면 연비 잘 나오겠죠. 그래서 화물차들 차량 등록증에 있는 공인연비 한번 보세요. 중량 적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길 운전입니다. 최고단에서 평길을 운전할 때 나온 연비를 공인연비라고 합니다. 승용차 공인연비와 화물차 공인연비는 틀려요. 그래서 오르막길 탈 때 공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공기를 더 이어줄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평길을 타더라도 중량 적재 했을 때 공기량 당연히 부족하죠. 가속 페달을 밟아야 가지 않습니까? 순수한 공회전 상태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하고 틀립니다. 힘이 걸리니까 힘이 걸린 만큼 연료를 분사하게 되는데 그 힘이 걸린 만큼 공기를 더 집어넣어 주냐 이거죠. 그게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력원은 무엇이냐? 동력원이 있어야 되겠죠. 공기를 가압시켜 줄 수 있는 동력원. 그래서 터보차저는 배기가스 속도를 활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터보차저 한번 열어보시면 배기구 쪽은 터빈이 들어가 있고 흡기구 쪽은 임펠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펠러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빨리 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전수가 낮을 때는 터빈을 돌리는 배기가스 속도가 더 빨리 부딪힐 수 있도록 베인을 좁힙니다. 그래서 고속회전에서는 빨리 돌아가고 저속회전에서는 느리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것은요, 연료 분사량에 따른 것을 보정해주지 못합니다.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날개를 좁혀주고 넓혀주고 해서 배기가스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느리게 해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속회전이라든가 또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공기량을 더 가압시킬 수 있는, 가압시켜줄 수 있는 터보차저가 되지 않는다. 가압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에너지원을 쓸 거냐 이거예요. 엔진에는 압축 시작 행정에 역류가 있고 오버랩 타이밍에 역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디페퍼, 송기 이 부분에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겨서 그 저항으로 인해서 출력이 10% 정도 다운됩니다. 왜? 배기구를 막아난 거하고 같죠. 필터 여러 개 해봐요. 디페퍼 장착하고 나서 얼마나 차가 안 나갑니까? 디페퍼 막혔을 때 차 갑니까? 안 가죠. 기름 더 먹고 출력 떨어지고 기본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걸려가지고 있으면 터보차저 회전 속도도 줄어버립니다. 2중, 3중으로 엔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음기가 없이 열어놓으면 차 잘 나가죠. 디페퍼 떼보세요. 잘 나갑니다. 막히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음기 저항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디페퍼 막히면 차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액션터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이 들어갈 때 1000km 내외로 자동 재생이 들어갑니다. 장거리 타는 차들. 그런데 이 막히는 시간을 줄이려면 천천히 적게 쌓이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연소율이 높아야 돼요. 그럼 적게 쌓입니다. 그리고 쌓이는 과정에도 배기 온도가 높게 놓으면 입자상 물질이 빨리 타버립니다. 적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율 높고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자동 재생이나 수동 재생 때 빨리 태워야 이익이라는 거예요. 빨리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후분사로 해서 디페퍼 내부에 있는 입자상 물질을 태울 때 그 뜨거운 열기, 온도가 디페퍼 안에 집중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탑니다. 디페퍼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여기에서도 엔진에서 배기구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빵 놓으면 대받아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터빈 회전 속도를 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는 거죠. 다 공기와 연료가 연관된 겁니다. 흡기 쪽에는 신선한 공기를 많이 이어주는 거고 배기 쪽에는 연소된 가스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요. EGR로 인해서 엄청나게 데미지가 큽니다. 최고 주범은 엔진 성능을 떨어뜨리는 최고 주범
원흉은 EGR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예요. 엔진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면 배기가스를 흡기로 돌려버립니다. 연소 효율이 좋지 않은 그 차량들, 공기 대 연료 혼합비가 좋지 않은 차량은 불안전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카본 슬러지가 많이 녹겠죠. 그거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게 흡입구로 돌아갑니다. 흡입구로 돌아가면 스로틀 바디, 흡기 밸브 이런 쪽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유전기 넣는 차량들은 유전기하고 같이 합쳐져서 오일이 떡이 돼서 딱딱 달라붙습니다. EGR로 재순환 데는 배기가스에 카본 입자상 물질이 좀 작게 넣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소율을 높여야 됩니다. 연소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기를 충분하게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입자상 물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상의 탄소 입자, 우리가 슈트라 그러죠. 슈트가 57%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되지 않은 유기성 물질, 엔진 오일 덜 탄 것, 연료 덜 탄 것, 이런 부분 SOF가 있습니다. 그게 한 40% 됩니다. 황산염이 한 3% 됩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소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연소율을 높이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서 요소수 사용량을 늘어날 거라 그러죠. 요소수 사용량은 긴 오르막길을 탈 때 요소수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내리막길 엔진 온도를 확 식혀버리면 요소수 사용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봤을 때 연소율이 높으면 전체적으로 요소수 사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차 운행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왜 스트레스 받느냐? 에어클리너 막히면 분리해가지고 에어로 불고 털어내고 새로 바꾸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보차저 고장났나 안 났나 계속 신경 쓰죠. 고장나면 힘 없으니까, 출력 떨어지니까, 연료 많이 먹으니까. 인터쿨러 호스 찢어지거나 클램프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을 때 또 바람이 새면 또 어떻습니까? 스로틀 바디 오염물질 낀다, 스웰 밸브 오염물질 낀다 하면 스로틀 바디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밸브 간격을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했을 때 또 시끄럽거나 힘없거나 또 합니다. 연료 분사 중요하죠. 그래서 저압펌프, 고압펌프 있는데 연료 라인에 찌꺼기가 있다 그러면 필터가 또 막힙니다. 연료 필터 아시죠? 그 막히면 연료가 제때 공급이 안 됩니다. 제때 공급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공기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연료가 분사가 안 되면 또 힘이 없습니다. 그럼 출력을 다운시킨 것 같아요. 자, 액시언트 차량 파워 있고 에코 모드 있죠. 그러면 에코 모드를 탈 때는 평균에서 탈 때 출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력수가 540마력이라 하면 500마력 미만대로 출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힘 없죠. 평균될 때 유리하죠. 그런데 오르막길은 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에코 모드로 해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 단수가 빨리 떨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연료 분사량을 좀 높입니다. 파워 모드를 하면 540마력 출력이 나오죠. 그럼 오르막길에 연비 떨어지는 것이 개선되니까 평길에는 에코 모드를 타고 오르막길에는 파워 모드로 타라 합니다. 그것은 기압비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와 연료입니다. 엔진이 오염되면 인젝터 클리닝을 한다, 흡기 클리닝을 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소실 클리닝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공기를 충분하게 공급해서 연소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EGR, DPF, SCR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물차 요새 차 한 대 뽑으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3억 가까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량이 많으면 이렇게 공기와 연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정비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화물차요. 정비공장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가죠. 부품 한 개 갈면 어떻습니까? 50만원, 100만원 기본이에요. 그래서 고장 없이 오래 탈라 그러면 이 공연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 대 연료 혼합비. 자동차 메이커에서 순정 상태에서 나온 것보다 공기를 더 과급을 시켜줘야 된다.
이 공기량을 어떻게 하면 과급시켜 줄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에너지원을 어떤 것을 쓸 거냐. 엔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류, 압축 시작 행정, 또 배기 말행정에서 흡기구로 나오는 연소가스, 이런 부분들을 배기구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기나 DPF에서 부딪혀서 배기가스가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배압이 증가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터빈 회전 속도가 줄어드는 것,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DPF 내부에 입자상 물질이 많이 차지 않도록 빨리빨리 연소시켜서 소각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DC백 터보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숲을 보는 입장에서 공기를 어떻게 과급시켜 줄 거냐. 에너지원은 역류 에너지를 활용하겠다예요. 배기구나 흡기구 속에서 발생하는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신선한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고 DPF 안에 내부에 있는 입자상 물질을 빨리 태워주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DC백 터보를 장착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평상시보다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동시에 엔진 힘이 좋다, 이런 거 바로 느낍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엔진 성능 개선은요, 화물차 차주분이 더 알아요. 불편함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편함, 흡기, 스로틀 이쪽에 카본 끼는 거 더 안 낍니다. 청소됩니다. 굳이 열어서 클리닝 화학약품 뿌리고 수소 넣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공기만 이용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연료분사, 자동차 메이커에서 고압으로 잘 분사하게 설계해 놓습니다. 그런데 연소실 내부에요,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배압이 차면 그 카본 입자들이 인젝터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젝터를 오래 쓰려고 하면 연소율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막히고 나서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막히기 전에, 연소실이 더러워지기 전에, 흡기가 더러워지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엔진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못 만들었다고 해서 일선 현장에서 엔지니어가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무를 보고 찾는 사람들은 개발 못합니다. 이렇게 엔진 전체를 볼 수 있고 숲을 보는 입장에서 개선해야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공기와 연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에서 연료 분사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엔진에 힘이 걸린다에 따라서 정량되거나 감량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는 오르막길 탄다고 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내리막길 탄다고 해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길 탈 때 공기를 더 넣어주고 평길 탈 때 짐이 있을 때 더 넣어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론 공연비하고 실제 공연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행에서 공기를 더 과급을 시켜주면 연소율이 높아지고 출력이 좋아집니다. 연료 절감됩니다. 그러면 DC백 터보를 달면 연료 절감할 거냐, 출력을 올릴 거냐, 그건 시속 게임이니까 운전자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잘 나갑니다. 잘 나가면 이전의 속도 대비해서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속도를 즐겨버립니다. 그 속도를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저항이라는 놈이 연소율 높이만큼 뺏어가 버립니다. 평균 속도가 높아지죠? 높아지면 공기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연소율 높인 거로 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연소율을 높이고 차가 잘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차가 나가는 속도 정도만 가보세요. 그러면 연비가 올라갑니다. 시속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엔진을 만드시라. 그리고 신차 뽑으면 연비 다 잘 나온다, 괜찮다 합니다. 왜? 자기가 차를 바꿀 때 고물차에서 신차로 바꿨기 때문에 고물차보다 좋죠. 엔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물차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면 신차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고물차라 그러면 이렇게 엔진 성능을 개선시키는 기술을 접목해서 엔진 안에 오염된 거 다 빼내고 DPF에 부딪히는 저항도 줄이고 하면 신차보다 엔진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차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출력과 연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DPF, 남들은 1000km 내로 한 번씩 자동 재생합니다. 그런데 이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 재생 주기가 불어나버려요. 그게 작은 겁니까? 엄청나게 크죠. DPF 내부에 있는 막힘 현상을 줄여주면 회전저항이 줍니다. 엔진의 회전저항요.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는데 배기 행정 때 밀어내서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합이 걸려있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배합이 걸리게 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 어느 정도 크냐? 주행할 때요. 배기 브레이크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배기 브레이크가 탁 막아버리면 엔진에서 배기가 안 되니까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압이 딱 걸려버려요. 그럼 차가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배기압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예요. 주행 중에 배기밸브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배기밸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합이 걸린다. 그러면 연소실 안에 있는 배기가스, 그 다음에 배기밸브 위에서 배기 매니폴드 사이에 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카본 슬러지가 어디로 갈까요? 배기밸브 가이드로에서 엔진 오일로 가고요. 실린더 피스톤 링 그 사이 틈새로 해서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시꺼머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합이 적게 걸리는 게 얼마나 엔진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화물차 차주분들 이런 원리를 아시면 공기가 중요하구나, 연료가 중요하구나, 요 두 개를 압축할 수 있죠. 시내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긴 오르막길을 주행하거나 이랬을 때 공기가 부족하구나, 이 공기를 어떻게 잡아줄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공기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부족한 공기를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그 기술이 접목된 것, 그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부분을 중요시하고 개발하고 이 공기를 더 보충하고 가압시켜주고 회전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원을 찾아내고 활용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역류입니다. 낭비되고 있는 역류 에너지를 엔진에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는 기술 접목하고 개발한 것이 디시백 터보입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공기를 정상적으로 잘 넣어주면 연료 첨가제 필요 없다, 흡기 클리닝 필요 없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DPF 막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태울 때 빨리 탈 것이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운행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 DPF 껍질의 온도가 주행이 끝난 상태에서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갑니다. 배기구 온도 있죠. 배기구 온도는 뜨거워요. 고열이 바로바로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DPF 가기 전단 있죠. 가기 전단에 연소율이 높으면 배기 매니폴드가 후끈후끈합니다. 단내가 나요. 안에 엔진 오일들 있죠. DPF 안이나 배기관 안에 카본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탑니다. 타면 어떤 냄새가 나냐 하면 단내가 납니다. 처음에 그래요. 그거 다 타고 나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관리한다. 차 한 대 2억 3억씩 하는 차량들 엔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엔진이 고장나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시백 터보를 부착해 놓으면 그런 고민들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다요. 아셨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